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오늘의 멘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계절이 바뀌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살짝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계절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전 이번 겨울이 온 날을 알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이 온 날은 12월 1일이고요. 눈이 왔었죠. 한겨울이 온 날은 12월 5일, 마이너스 9도까지 떨어진 맞아요. 이런 12월 첫째 주에 겨울이 와버렸는데요. 이런 강추위일 때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잡매거진이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시안입니다. 예,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네. 취업 준비생들의 또 끼와 재능을 키워줄 분입니다. 서치펌 YNK 황선희 이사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선입니다. 네, 날이 많이 추운데요. 네, 이별하지 마시고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네, 취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취업 디딤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의 주제 서진 씨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금융권 취업 전략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금융권 취업 전략. 네.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에 금융권 신의 직장 저희가 알아봤었죠. 저희가 5위까지 꼽아봤었거든요. 네, 5위가 한국은행, 4위가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3위가 KB국민카드, 2위가 BC카드, 그리고 1위가 매트라이프 생명보험이었습니다. 네, 연봉도 좋고 예. 복지도 좋은 회사들을 취준생들이 많이 선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하면 정말 인기 있는 그런 직종인데요. 오늘 네. 이 시간 금융권 취업 전략을 목표로 금융권의 직무 이해, 취업 동향 분석, 그리고 취업을 위한 성공 필수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금융권 하면은 은행과 증권, 보험사 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네. 금융권 하면 떠오르는 직업이 또 은행 텔러입니다. 은행 네. 텔러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일단 그 창구라고 하거든요. 네. 네, 창구에서 만나시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은행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다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 입출금 거래라든가 통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장 고객한테 밀착하고 고객을 가장 1대1로 만나는 그런 가장 일선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전에는 좀 그래서 창구 직원을 좀 낮게 봤거든요. 거기서 한 몇 년 고생하고 그다음 뒤에 있는 대리, 그다음에 그 제일 끝에 계시는 이제 차장까지 네. 가면은 그다음에 지점장으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딱 거기 앞에 텔러 그 뒤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차장 대리가 다 앉아 있고요. 오히려 이제 띠매고 이러시는 분이 지점장들, 차장분들이 와서 어서 오시죠 하면서 그러니까 은행 네. 텔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서비스가 중요하겠죠. 네. 예. 좋습니다. 은행 텔러 외에도 이제 은행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또 많은데 어떤 업무들을 또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일단 그 입출금 거래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뒤쪽으로 가시면 1층에는 보통 텔러들이 그렇게 있지만 2층에 올라가면 되게 한가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대출. 네, 대출이라든가 그 대출에 대한 심사, 여신 업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또 외환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은행에서 하는 게 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방카슈랑스라든가 그런 것들도 은행에서 이제 폭넓게 금융기관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은행권의 예. 직업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은행 텔러 말고도 외환관리사도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종입니다.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외환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권 내에서도 어떤 직종에 이제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은행에 근무하느냐, 증권에 근무하느냐, 선물회사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일을 하는데 공통적인 거는 금융상품이나 이제 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환율 차이에 의해서 이제 리스크가 수반되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는 게 이제 외환관리사가 주로 하는 역할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은 취업할 때 가산점이 이제 붙기 때문에 외환관리사를 이제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많이들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또 금융권, 이제 은행 쪽을 먼저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증권사 쪽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권사도 거의 채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또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경기가 좋으면은 아주 조금 뽑고요. 경기가 나쁘면 안 뽑고 해가지고 심지어 자르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은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다가 이게 터지고 막 그랬을 때 가령 10년 안에 확 큰 기업들을 보면 그 증권사들이 많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증권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에 대한 운용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거든요.
그 은행은 뭐 많이 가지만 증권사는 빨리 오라고 해야지 그렇죠. 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리서치 센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정보들을 그 내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권사의 대표적인 직업은 아무래도 투자 상담사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투자 상담사는 이제 은행의 텔러와 가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증권사 지점에 찾아오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제 증권이나 파생상품, 금융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투자 상담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지점에 근무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장 쉽고, 그래서 홀세일이나 기업금융하고는 구별해서 이제 리테일 영업을 하시는 분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테일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 텔러처럼 지점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영업을 하지만은 기존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큰 회사들이 아닌 작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금융 업무도 네, 리테일 영업에서 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알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도 보험을 떠나서 또 다양한 금융상품까지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보험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 왠지 이거 보험 팔러 다닐 것 같고 저 친구가 그 전에서 나가면은 왠지 보험 설명할 것 같고 그런데 부담되고 막. 예. 근데 사실은 그런 네. 부분보다는 그 사실 대졸 어떤 공채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보험을 뽑을 때는 그분들 관리하는 역할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상품들을 설계하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졸 공채가 보험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거 뭐 다 하나하나 팔러 다니고 그렇다라고 보시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금융에 가깝다. 그런 돈들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금융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금융권 직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펀드 매니저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멋져 보이니까. 네. 어떤 일들 하는 직업인가요? 네, 펀드 매니저 되고 싶다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첫 만남에서 제가 얘기합니다. 결코 되기 쉽지 않다라고. 네, 그 금융회사의 이제 꽃이라고도 보일 수 있는데요. 보통 자산운용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이제 운용력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근데 운용력이 이제 운용하는 금융 상품에 따라서 펀드 매니저도 뭐 주식 펀드 매니저, 채권 펀드 매니저, 혹은 대체 투자 펀드 매니저, 다양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나눠지고요. 신입이 공채를 통해서 들어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정말 뽑는 인원도 아주 작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경력직 형태로만 이제 뽑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펀드 매니저란 직업이 상당히 화려하지만 또 따져보면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또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좀 느끼고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일하는 모습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업무 스트레스가 이제 굉장히 많고요. 네. 굉장히 이제 화려할 것 같지만 연봉부터 말씀드리면은 생각만큼 연봉은 그래요? 네, 아주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일반 직장인보다 많은 건 사실인데 네. 펀드 매니저가 하는 일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자산을 불려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돈을 벌어서 이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역할인 거죠. 그 돈이 다 펀드 매니저의 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버는 돈과 펀드 매니저가 받아가는 돈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보통은 이제 책상 앞에서만 이제 주식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본인이 투자하는 기업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직접 이제 기업 방문을 하고 그 기업이 뭐 충북 산골에 있으면은 네. 거기까지 이제 가서 확인하는 역할들도 펀드 매니저가 다 하고요. 네. 그 또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연기금과 같은 대형 이제 투자사들을 상대로 우리 회사에 돈 좀 맡겨줘라고 세일즈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차나 역할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군요. 네. 저희가 쉽지 않은 직업이 바로 펀드 매니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간단하게 짚어드린 이 직업들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서는 취업 동향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금융권 취업 동향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지난 특집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금융권 취업 동향 같은 경우에는 윤리, 이공계, 탈스펙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금융권 내에 이제 윤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이공계 출신들을 이제 많이 선호해서 이공계 출신에게도 금융계에 이제 문을 넓혀주겠다라는 것으로
또 이제 채용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탈스펙. 네, 기존에 이제 금융 3종과 같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자격증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거기에 대한 이제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실제 직무와는 상관없이 이제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제 들여야 했던 시간과 노력을 좀 덜 들여도 될 수 있게 네, 채용 동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만큼 자격증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격증이 사라지면 취준생들은 준비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건 아닌가, 좀 혼란스러워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애매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매해진다. 네. 자격증을 따면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몇 개월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딴다라는 결과까지 되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계획도 세우기가 좋은데 이건 뭐 자격증이 없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영어 토익이 800점이냐 900점이냐 중요한 거가 아니라 실제로 영어 회화가 간단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이 있고 알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얘기를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아예 안 준비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준비하느냐도 되게 애매해지는 거고 그 어떻게 말을 해야지 그걸 잘 표현할 것인가 되게 애매해지고 그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안개에 쌓인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콕 집어서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스펙들 뭘 꼽으실 수 있겠어요? 예, 일단 뭐 그 취준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네. 게 영어죠. 영어. 예, 우리의 모든 그 한국인들의 그 어려운 점인 것 맞아요. 같은데 예, 영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금융권 한 900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열린 채용 어쩌고 하면서 800점까지도 되나라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예언을 하자면 이제 내년도 2015년, 16년 가면은 700점, 700 몇십 점이어도 붙는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럼 우리 분명히 내려갈 수 있다. 오히려 그 토익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요.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성지조례처럼 이렇게 다시 오겠죠. 네. 점점 더 내려갈 수 있다. 네, 실제로 영어를 할 줄 아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 면접에서 영어 회화를 좀 해보고 그런 것들이 더 나오지 이게 수치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냐 이런 거는 좀 덜 중요해질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금융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많이 필요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직무 일하면서 좀 많이 필요한 지식들 아닌가요? 네, 지식 차원에서는 네. 이제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실제 이제 필요 없는 자격증들도 꽤 많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3종 세트 해서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 공부했던 자격증들도 있기 때문에 네. 꼭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격증 여부는 사실 이제 자격증이 없어도 취업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고 네. 다 가지고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금융권 취업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필수인 것까지는 예.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점이나 또 대외 활동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학점은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몇 점 정도 유지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한 4.0, 못해서 3.8은 받아야 높아야 됐었는데 되네요. 예, 예. 요즘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그 해놓고서 열린 채용이라고 해놓고서 학점 볼 거 다 보는 거 아니야라고 취준생들이 그 걱정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예 학점 쓰는 난 자체를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면 사실은 뭐 2.8이든 2.5든 뭐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점점 만약 이렇게 학점 쓰는 난을 없애는 추세라면 학점은 크게 큰 작용 요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엔 금융권도 그렇게 좀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금융권도 대외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보고 있고요. 금융권에서 하는 이제 대외 활동이 이제 모의 투자 대회나 서포터즈 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대외 활동보다는 아무래도 인턴 경험 한 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금융권 인턴 경험 한 번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학점이 이제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그래도 취업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을 보면은 3.8 이상의 3.9점대, 8점대, 9점대의 학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점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네네. 예. 알려드리자면 제가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제가 전주대 개공 교수잖아요.
놀래라. 괜히 얘기했다 싶은 얘기가 드는데, 유명하시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아는데요. 일단 학점이 왜 높은가 하면 학생들 학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학점과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일단 취업할 때는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학점 관리를 1학년 때부터 하는 추세거든요. 주위에서 하니까 같이 좀 하게 되고 또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점을 좀 잘 주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학점 자체가 좀 높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 그 실제로 그 대학교육협의회가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의 91%가 학점이 B 이상으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A, B, C, D, F까지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학점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해서 보니까 얘들이 학점이 높은 거지 학점이 굉장히 높은 애들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예. 것 같고요. 면접 얘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면접에서는 또 인성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네. 좋은 인성을 보여주려면 이게 연기로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을 좀 미리 훈련하면 좋을까요? 이게 인성이 한 그 3박 4일 같이 있어 보면 이제 다 네. 나오잖아요. 근데 1시간 50분 이 정도 속이기가 괜찮거든요. 네. 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취준생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인성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해서 모든 인성을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치자면 봉사활동 많이 하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건데요. 실제로 회사에서 필요한 인성이 뭐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걸 생각하면 사실 이 인성이라는 말보다 저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개념. 이 친구 개념 있는 친구냐. 근데 우리가 개념 없는 사람들을 보면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 관계가 서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 어떤 관계 스킬, 그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어떤 해야 될 걸 하고 그 들고 나를 아는 그런 센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인성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평소에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 굉장히 뭐 나는 편한데 관계가 나빠지니까 그런 부분들,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개념이 잡히는 거고 그게 인성까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금융권의 면접 전형 뭐 까다롭기로 또 유명한데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합숙 면접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숙 면접에 대비해서는 또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네, 금융권의 1박 2일 면접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성이나 개념을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면접이 네, 이 1박 2일 면접인 것 같아요. 합숙하면, 네, 예. 네. 거의 이제 모든 면접관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네. 네, 다 이제 그 관리를 하고 네,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제 감출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1박 2일 면접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할 때 어떤 그 중압감이나 이 스트레스들을 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1박 2일 내에서도 다양한 면접이 진행되거든요. 세일즈, PT,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 그 단계마다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좀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그 1박 2일, 2박 3일 면접하면서 막 이렇게 경제 전문지 보고 있는 모습을 노출시키면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나의 경제적 감각이 있다. 어떨까요? 네, 경제적 감각이 있는 건 당연히 금융권에 취업하기 예.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금융 관련한 이제 최근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팩트 위주로 알고 있는 게 가장 미리미리.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네, 하지만은 1박 2일 면접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라리 인사 담당자한테 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만 해도 네, 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태진 씨 질문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예, 있는데 예. 어떤 영화제에 갔어요. 네. 영화제에 갔는데 그 이제 리셉션 비슷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유명하신 영화 감독 한 분이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영자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딱 멋진 폼으로. 예. 주변 사람이 굉장히 우와 멋있다라고 본 게 아니고요. 뭐야,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주변의 네. 시선도 조금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생뚱맞으면 안 듭니다. 되니까. 네. 예. 우리 이시안 대표님도 합숙 네. 면접과 관련해서 조금 조언 한마디 해주실까요? 일단 합숙 면접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각종 미션들이 주어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주어지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 튀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능력적인 부분은 합숙 면접까지 간 친구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전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능력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기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보하는 모습도 있고
의견이 이제 부딪힐 때 그런 부분에서 조율하는 모습들, 내 것만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이 합숙 면접에서는 오히려 더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합숙 면접 대비책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015년 상반기 금융권을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알짜배기 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상반기에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2014년 하반기에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요. 네. 큰 어떤 다 바뀐 게 없었으니까 일단 자격증은 거의 이제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격증 쓰는 난이 없어졌기 때문에 따봤자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금융 3종 세트를 가지고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강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학원도 차려놓고 동영상 사이트도 만들어놨는데 없어졌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추워지시겠네, 겨울이. 네, 예. 그리고 자꾸 다른 자격증을 막 얘기를 해요. 이 자격증 말고 이 자격증을 해야 된다, 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좀 자격증 쓰는 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면은 전문적인 지식이 돼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자격증을 꼭 따야지 어떤 금융권의 그 취업 조건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FPK가 뭐예요? AFPK. 개인 자산 관리사 같은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금융 3종 세트 다음으로 어려운 거고요. 네. 요걸 해야지 이제 국제 자산 관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금융 3종 세트 말고 이거를 따야 된다라고 해서 대안으로 밀고 있는 거죠. 대체 자격증.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 아니라 아까 네. 얘기한 그 학원이라든가 그런 그런 부분에서 곳에서. 이런 거를 따야 된다라고 예. 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이제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그래요. 거죠. 예,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꼭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신입사원으로 취업 전략을 세우는 것과 또 이직 경력사원으로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신입사원들은 이제 네,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격증은 뭘 따야 되고 뭐 토익은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쉬운 반면에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란 게 딱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영업력, 말빨 이런 것들과 함께 뭐 MBA를 간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외국계를 근무해야 된다든지 이력서에 빈 곳을 메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정해진 스펙을 딱 맞춰서 채운다라고 하면은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하나씩 네, 만들어가고 메꿔나간다는 느낌으로 이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런 네.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경력직과 신입직의 또 요령도 살펴봤고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은행 먼저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네. 읽은 책을 체크해서 책을 중심으로 한 인성 면접이 진행 중이다. 예. 무슨 책을 경제 전문지 읽어야 되나요?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국민은행에서 정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한 30선 정도 해가지고 우리 이런 책 할 테니까 이 중에 읽은 책 써. 그 중에 몇 권 해가지고 같이 토론해보자라는 식으로 다 정해주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지금부터 읽고 싶으시면 그 전에 정해지는 기준이 그 서울대 추천도서, 그다음에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추천한 도서, 그리고 이제 각 4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베스트셀러가 돼서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미리 읽어두신 것도 방법이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합숙 면접을 하면서 팀 과제를 내는 걸로 또 유명한데 상품 개발에 대한 과제가 나온다고 해요. 이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금융 상품 개발이라는 게 금융 상품은 사실 어느 회사나 다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율이 차이가 막 뭐 1%, 2%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이 운영되는 구조나 어떤 판매하는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 상품 자체가 단순하다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주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빠르고요. 오히려 팀 과제라는 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팀 인원들끼리 어떻게 역할을 배분하고 어떻게 PT를 하고 이런 것들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팀 과제는 좀 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연습 많이 할수록 유리하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금융투자 상담사 자격증 폐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인증 시험이 강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게 사실 이게 제가 아시는 출판사 사장님이 네. 이 금융 3종 세트 자격증의 그
그 책을 출판을 쓴 권리를 땄다고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와 이제 대박이다 했는데 예.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그 출판사도 없어질 것 같아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예. 뭘로 바뀌었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본 다음에 그걸 준비해놓고 가는 그런 거에서 이미 들어간 사람만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실수요자만. 그래서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들만 이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지고 출제 범위도 늘어나고 점수도 높아지고 문항도 많아지고 해서 좀 어렵고 자격 요건을 강화라기보다 딱 이 사람만 볼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이렇게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게 됐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인증 시험 전에 좀 반드시 이수해야 될 집합 교육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그 금융에 들어가면 예.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 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이 시행하는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이 있어요. 이걸 네. 10시간 이상 이수해야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를 봐도요. 네. 그 적성 시험 이런 걸 봐도 앞에 한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지 그다음에 이거 맞아요. 면허를 발급하듯이 네. 이런 교육이 있은 다음에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내년 상반기 금융권에 지원하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들 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부분들이 몇 있기 때문이죠. 자, 금융권 취업하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힘이 되는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안 대표님부터. 네, 금융권은 이게 언제 취업 공고가 날지 모르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게 좀 더 그 애매한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그 여러 가지를 다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금융권에 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시면 뭐 기회가 계속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다행히 2015년에는 그나마 조금 2014년보다 금융권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힘을 가지시고요. 2015년 활기차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2015년에 정말 금융권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금융권 취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공계나 뭐 비상경계 한테도 사실 열려 있거든요. 특별히 뭐 자산운용사나 펀드 매니저를 희망하지 않는 한 은행이나 증권사는 굉장히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상시에 학점 관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학점 관리 충실하게 해서 꼭 금융권 입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금융권 취업을 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금융권 취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